네,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를 동시에 잡는 그런 아주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코너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석이조.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자랑하는 월요일에 포문을 여는 그런 코너인데요. 주말 사이에 정치권 이슈들이 쏟아집니다. 검찰 수사 속도를 내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자, 먼저 지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이 되면서 내놓는 이야기들이 연일 대서특필이에요. 한 대목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유 협박 이런 거 당할 사람 아니고요. 성실하게 재판받고 그냥 진실대로 할 생각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잘못 없으면 이제 그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이건 내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밝히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받는 게 맞잖아요. 제가 좀 밀어내가지고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은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회유 아니다. 지금 들으신 대목은 이제 MBN이 거리 인터뷰를 해서 소음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법원 앞에서만 이제 질문에 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양파 껍질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회유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조금 감정도 실린 것 아닌가 하는 또 느낌도 들어요.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정에 많이 실렸죠. 많이 실렸습니까? 예. 네. 본인의 인생에 대한 1년 동안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네.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봤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잖아요. 또 많이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요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 없다 여부는 알 수 없어요. 네, 아직은 모르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장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자금을 가져오라고, 그게 화천대유의 이익금이든 뭐가 되든 가져오라고 이제 시켰다라는 게 유동규 씨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동규 씨는 좀 포지셔닝이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은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유동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게 이재명의 대선 자금 저수지였다, 네. 이런 썰들이 있었잖아요. 왜 있었죠? 대선 과정부터. 대선 과정에서 있었지만은 그건 확인이 안 됐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동규는 돈을 받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했어요. 지금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죄질이 안 좋을까요? 보통 이게 공직자가 낀 뇌물은 받은 사람이 처벌이 크잖아요. 받은 사람이 네. 더 처벌이 커요. 특히 공직자라면은 네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이제 이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그렇죠. 의하면은 정확한 형량은 알 수 없으나 가중에 가중을 더하면은 네. 이게 최소 10년 이상의 형이 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본인의 이제 심경 변화는 내가 지은 죄만 내가 받겠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지은 죄는 이재명이 받아야지. 네네네. 이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본인의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심경의 변화가 세게 있었다. 그리고 네. 그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네네네. 한 것에 좀 충격을 받고, 예. 나도 꼬리 자르기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네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이미 측근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 대표가 하면서 이 정진상, 김영정도는 돼야 측근이지 이런 얘기도 육성으로 한 바가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재명 최고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제 이정수 검사장을 또 언급한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정진상 지금 이제 실장이죠. 그 당시에 체포되기 직전에 전화기를 버렸다는 보도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통화하고 버리라는 지시를 정진상이 내렸다, 이런 거잖아요.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통화를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통화 기록은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통화 내용이 네네. 어떤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지는 알 수가 없고. 네. 근데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정진상 실장이 이정수 중앙지검장을 만나서 유동규에 대한 불체포를 서로 협의하고 또 그 사실을
김용이 네. 유동규에게 얘기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높지 않다. 일단 정진상 실장이 어찌됐든 경기도에서는 네. 이재명 지사의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서 실세였지만 중앙지검장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할 레벨은 안 돼요. 네. 그건 좀 과도한 좀 주장이 레벨이 아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아마 그 급박한 상황에서 유동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말일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 그 상황이 흘러간 걸 보면 유동규가 병원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병원에 이제 뭐 치료 입원 받으러 갔다가 바로 이제 중앙지검에서 현장에서 체포를 했거든요. 근데 뭐 정진상 실장이 얘기한 대로 병원에 입원하면 체포 안 하는 걸로 봐주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황하고 맞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유동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유동규를 봐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예 유동규가 없는 말을 지어냈거나 혹은 뭐 김용한테 들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이기보다는 유동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근데 유동규 씨가 주말 사이 여러 얘기를 쏟아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레토릭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리고 감정적인데 의미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갖다가 김용한테 줬고 그 돈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러한 걸 지시해서 그 지시를 내가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하면서 실행했다라는 것도 없어요. 때문에 유동규 씨가 이제 1심 재판 만료가 가까워오고 이대로 가면 특가법으로 인해서 본인이 뭐 배임 횡령 크게 이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근데 앞뒤가 잘 안 맞는 대목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처음엔 다 안고 가려고 그랬다.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뭔가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뭐 나만 당할 수 없어서 폭로를 한다. 그럼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했던 건가요? 그 윗선이 책임져 주기를 기대했던 건가요? 근데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윗선이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유동규로서는 한 번 구속 만기가 연장이 돼서 1년간 감옥에 있었고 또 구속만기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패방지법으로 그 위례 3억 원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근데 신변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냈어요, 검찰이. 사건 병합을 하느냐 마느냐 요것만 냈는데 병합 신청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신변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제 구속 상태로 잡아둘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영장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법원은 발부를 안 하고 구속 만기를 석방한 거죠. 저는 그걸 가지고 뭐 회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검찰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유동규의 입을 열기 위한 유동규가 거기서 신병 변화를 일으켰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느냐. 지금까지는 레토릭은 있는데 그리고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은 있는데 실제 그 수사상의 의미 있는 얘기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 이래서 이 두 분을 모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저 같은 팔랑귀는요. 그냥 속보만 보면 우와 이렇게 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기사를 보면서 놀랐는데 아주 냉철한 분석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이게 다 추론, 추리, 추정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외엔 지금 팩트를 모르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에 더해서 제가 김용과 그 정진상, 유동규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들의 어떤 차이가 있나를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김용하고 유동규는 시작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2008년 정도 될 거예요.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분당의 재건축 조합장으로 이재명을 만났고요.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그리고 김용은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만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주민 입장이었군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2010년에 당선이 됐지만은 2006년에 시장에서도 떨어졌고요. 2008년에 국회의원도 나온 그 지역에 있다는 민주당 쪽의 유력한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고 이제 캠프에 들어간 거예요. 2010년 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다 같이 측근이었어요. 유동규도 정진상은 아예 이제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을 했던 있었던 그런 양반이고 최측근은 정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자, 그런데 김용하고 유동규는 운명이 갈립니다. 자,
김용 같은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2010년에 성남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2014년에 성남 시의원에 재선이 돼요. 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인의 길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하면서 이재명의 시정을 돕는 이런 역할들을 네, 하다가 네.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당선이 되니까 거기서 대변인으로 가는 이런 정치인의 테크트리를 밟아요. 자, 여기는 유동규는 조합장이었잖아요. 성남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을 하고요. 공무원이 되죠. 예, 그런 다음에 그게 도시개발공사로 이름이 바뀌고 네네. 거기에서 모든 성남시의 모든 재개발을 다 담당을 해요. 그래서 2010년에도 대장동이 한번 추진이 됐는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네. 그때도 남욱하고 들어왔다가 무산이 됐고 뒤에 다시 이제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대장동, 위례신도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추정키로는 여기에서 많은 돈들을 관리를 하고 예. 본인이 소위 말해서 돈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의 많은 측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옛날에 뭐 이를테면 선거 캠프에 선대본부장 맡았던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우수 저류조 공사 관련해서 돈을 수수해가지고 실형을 받았어요. 네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예전에 회계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인조 잔디구장 발주공사로 해서 개입을 했다가 여기에서 구속이 되고 막 이런 사안들이 비위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구속되거나 아니면 유동규처럼 측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김용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 공동체가 된 거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유동규는 이익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익이 되지 않거나 본인에게 해가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없이. 사람이 됐는데 김용은 정치 공동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인 이재명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이 완전히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만에 하나 이재명이 연루가 됐다고 하더라도 김용은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재명이 만약에 아웃이 되면은 이 김용도 똑같이 아웃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노무현 안희정의 관계처럼 본인이 다 안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치적인 막 이렇게 배경 그림이 그려지네요.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이해가 깊이 있게 잘 됩니다. 자, 이 검찰이 그리고 있는 돈의 흐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남욱의 측근 이모 씨, 이 메모를 했다는 인물이죠.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팀장이에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김용 부원장은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영장이 발부돼서 많은 법조인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구속시킨 건데 범죄는 일단 소명이 돼야 구속을 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소명된 거 아니냐.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통상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에 발부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는 안 됐어요. 그 내용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건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시가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압수수색 대치 상황이긴 한데 지난주에 이제 압수수색 들어올라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막았잖아요. 그게 오히려 김용 입장에서는 독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전평도 있어요. 그게 이제 증거인멸을 대놓고 한 거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는 조금 더 수사가 진전되고 이게 이제 기소 단계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소장 같은 거를 봐야. 지금으로서는 뭐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검찰이 지금 수사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모두 다 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검찰의 수사가 진전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점은 이거예요. 과거에 이제 화천대유 이 뭐 천화동인 최초의 이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때 그 유동규가 받았던 혐의가 8억 원 수수였습니다. 배임과 함께 뇌물수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8억 원과 지금의 이제 8억 4,700만 원이라는 게 동일한 거냐, 다른 거냐. 어쩌면 그 돈이 그 돈일 수도 있거든요. 당시까지만 해도 검찰은 그냥 유동규가 그 업자들한테 받고 배임을 저지른 걸로 봤다가 지금 수사팀을 한 번 갈아엎고 재수사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한테까지 전달된 그런 정치 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근데 앞서 이제 얘기도 했었지만은 유동규 씨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받게 되면은 그 돈의 성격은 뇌물입니다. 네, 그렇죠. 뇌물수수죄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정치자금 전달자는 그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유동규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검찰도 새로운 수사의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해요. 예, 예. 문제는 100% 그럼 조작해낸 거냐? 그걸 받아가지고 김용환한테 줬다는 게. 지금 이제 줬다는 거는 어떤 증거가 물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줬다는 사람의 주장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진술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좀 일치한다. 중간에 무슨 메모가 나왔다. 근데 그 메모가 나오는 것도 유동규한테까지 전달된 돈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와 관련된 네. 메모이지 그게 김용환한테 전달됐다는 건 김용환한테 그 돈을 전달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밖에 없었던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김용은 당사자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그걸 앞으로 어떻게 입증해 네. 나가느냐가 네.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일부 단서들은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맞추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의 그림이 네. 있는 거고. 검찰 수사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네네네네.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유동규의 주장만 있는 거지 네. 김용의 주장이나 증언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 만약에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있으려면은 이 김용이 입을 열어야 돼요. 이거는 이재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 내가 모은 거다. 근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랬을 때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이 돈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네네. 현금으로 받는데 은행에서 돈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거 현금으로 나무기 예. 가져온 거잖아요. 이 정도 뭉칫돈이면요 5만 원권에 대해서 1년 번호를 은행권이 남겨놔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누군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금융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낱장으로 이런 거를 다 추적 못하는데 이게 뭉텅이로 어디론가 입금이 되거나 예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역추적하는 거예요. 어허. 그럼 이 사람이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여기서 해가지고 최소한 8억의 일부라도 여기에서 캠프에서 나왔다라는 게 역추적을 해서 발견이 되면은 완전 판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네요. 야, 범죄 추림을 보면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년 번호가 있네요. 그거는 1년 번호가 쭉 날아난 네. 돈을 어쨌든 이 천화동인에서 인출해가지고 네.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고 예, 그대로 전달했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섞어서. 8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네. 아무리 이게 이제 법인에서 그 돈이 많다 그래도 이걸 현금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네네. 나눠서 받았다 그랬고 그렇죠. 네 차례인가 그걸 현금화할 때도 한꺼번에 그렇게 현금화하기보다는 여러 수단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년 번호 추적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추적의 가능성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뭐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너무 허술한 거죠. 그래서 이게 수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야. 입증이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검찰이 과연 어디까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수사가 진척이 됐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뭐 언론 보도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렵고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두 분 지금 박원석 탐정과 김준일 탐정의 추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정기 과정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당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제시도 오늘 상황도 그렇고 국정감사 잠정 연기도 그렇고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에 미칠 영향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또 뭐 보수 진보 양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특검 해야 됩니까? 근데 특검을 하기 지금 다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검찰에서 이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거를 원점으로 하고 다시 특검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이 없는 어느 정당 지지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말로 특검하고 싶으면 요건 빼고 나머지를 특검을 하자.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거 빼고 나머지 의혹들도 있죠. 50억 클럽 등등등 해가지고 요 부분만 특검을 하자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안 받기가 되게 곤란하죠. 근데 지금 이재명 것까지 같이 하자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야 뭐 지금 감추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 나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한동훈 장관의 얘기가
근래에 들어서 처음으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보면 어쨌든 특검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현실성은 일단 없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안 받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기자회견 열어서 특검 하자고 한 것이 과연 여론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저는 뭘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 한참 나왔던 얘기인데 그 뒤로 대선 끝나고 나서 일관되게 이걸 주장해왔다면 모르되 주장하는 듯 하다가 말았고 넘어갔다가. 이게 이제 정황이 불리하니까 다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또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특검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그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대출 문제 이거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찝찝하면 빼자. 그거 빼고 해도 좋다. 이거 시간 끌려는 거 아니야? 특검하면 이제 처음부터 검찰 수사는 스톱이고 특검 구성하고 또 실제 특검에서 인력 파견받고 수사 시작하고 몇 달 가거든요. 그냥 뭐 그런 걸 의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 그 눈높이에서 보기에 저 특검 주장이라는 게 뭐 캥기는 게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물타기 하고 시간 끌기 하려고 특검 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되지도 않을 텐데. 정치적으로 좋은 수가 아니다. 네, 좋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 패스트 트랙으로라도 이거 특검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사위원장이 가로막으면 어떤 경우에도 저거를 법사위를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이건데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그래도 이거 꼭 여쭤봐야 됩니다. 김 대표님. 지금 레고랜드 채권 시장 쇼크. 이게 지금 경제적인 파장인데 이 정치가 또 붙어버렸어요. 지금 디폴트 사태가 배경이 됐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전에 있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11년부터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하고 같이 레고랜드를 춘천에 짓는 거를 추진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무산이 되고 안 되고 또 땅 파다 보니까 청동기 유물 나오고 또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막 사람 박 터지네 막 줄이 뭐 오래 열었죠. 예, 그러니까요. 저희 윤희령 PD도 아이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장사가 잘 안 됐더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었던 건설사가 다른 뭐 법인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건설사라고 하면은 2천억 원을 빚을 졌는데 이거를 돈을 땡길 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하는 거다. 그래서 건데 기업보험이 팔린 거죠. 그래서 근데 최문순 지사 시절이 끝나고 김진태 강원지사가 왔는데 보니까 2천억이 빚이야. 그래서 우리 못 줘라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 채권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왜냐면은 정부 다음으로 신용도가 있는 게 지자체인데 지자체가 지급을 안 하겠다고 디폴트 이거는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디폴트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외국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최문순 지사가 무리하게 투자를 한 거 인정. 그리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문제는 김진태 지사가 본인이 정치적 욕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강원도지사가 이렇게 망쳐놓은 거를 내가 바짝 일으켜 세웠다. 이게 약간 이재명 성남시장 했을 때 약간 그 방식이거든요. 근데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내가 바짝 세우고 이건데 그 눈치가 없어요. 저기 김진태 지사가 그것도 때와 이거 타이밍을 봐야지. 지금 막 전 세계 경제가 이 지경인데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부랴부랴 50조 원 채권 펀드 만들고 지금 채권 시장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릴 한 시간 동안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완전히 좀 작살났어요. 지금 채권 시장 이것 때문에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이제 김진태 지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거를 지금 레고랜드로 바꾸려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일가를 했는데 지금 정부는 어제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 채권 안정펀드 가동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50조 플러스 알파. 이거 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정부가 이 신용경색이 채권 시장에서 오니까 유동성이 멀어붙잖아요. 네네, 그렇죠. 특히 이제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의 채권마저도 유찰되는 일이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났어요. 네네네. 특히 이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트리플 A인데 여기서 4천억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그랬는데 1,200억이 유출이 됐고 한국도로공사도 트리플 A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전액이 유찰이 됐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50조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 정책을 내놨는데 문제는 이게 엇박자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많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네네네. 하니까는 고물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긴축이 아니고 반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돈을 네. 정부가 걷어들이다가 갑자기 돈을 풀게 되니까 네. 이렇게 되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왜 정부 정책이 이렇게 엇박자로 가냐. 자칫하면 이게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김진태 지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네. 이게 국가 신인도의 위기로까지 내지는 금융시장의 연쇄적인 어떤 이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진태 지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나이브하게 정말 경할 못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지난 그 강원도 도정하고 차별을 한답시고 우리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2,050억 원 사실상 못 갚겠다. 우리 디폴트 선언한다. 이렇게 했다가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상을 일으키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년 1월 전에 다 갚겠다 얘기했는데 한 번 이게 시장에 준 충격이 일파만파로 지금 확대가 그렇죠. 되고 있어요. 그래서 50조 일단 긴급 유동성 공급을 한다니까 과연 이게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채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좀 회복하는 이제 그런 진정제로서 이게 작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전부 최문순 지사 탓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최문순 지사 책임이 없지 않죠. 그러나 그 레고랜드 사업은 강원도의 역대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광재 전 지사, 그 이전에 김진선 전 지사 때부터 계획이 있고 설왕설래가 있던 사업을 최문순 지사 때 실행한 건데 사업은 실패했죠. 잘못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디폴트로 선언해서 지금 이제 다른 경제 주체들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김진태 지사한테 있는 거죠. 부도 그러니까 문제지만 어쨌든 그 만들어진 레고랜드는 가동이 돼야 되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그동안 이제 여기 쏟아부은 돈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갚아나갈 거 아니에요. 10여 년. 선사시대 유정 나오고 코로나로 또 한 2, 3년 밀리고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임자 지우기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무적 판단 때문에 아까 뭐라 그러지? 김쏘공 그렇죠. 김 지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네. 김쏘공이 채권 시장을 어렵게 했다. 그러니까 전 정권 탓 좀 그만하십시오. 조금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 정권으로 올라가면은 저기 단군 고조선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진짜. 불행한 건 지난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일석이조 오늘 적당히 좀 하십시오. 요걸 결론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